선생님께서 1978년에 펴내신 첫 번째 평론집의 제목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인데요. 이 책에서 민족문학 개념의 타당성 문제는 흔히 세계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제기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라는 글에서 짚어주셨어요. 민족문학론이 이러한 세계적 시야를 갖게 된 데에는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듬해 출간하신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에는 민족문학론과 제3세계 문학론을 결합해서 논해주시는 제3세계와 민족문학이라는 제법 긴 글이 이 책의 말미에 실려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제3세계 문학을 민중적 관점에서 제3세계 여러 민족과 민중에게 안겨진 현단계 인류 역사의 사명에 부응하는 문학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3세계 문학론에서 중요한 쟁점은 서구 중심의 세계문학을 극복하고 또 탈식민주의적 세계문학을 구축하되 한국 문학이 제3세계 문학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이렇듯 제3세계 문학론은 민족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세계문학의 발전에 공헌하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문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중요한 담론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해 주신 팔레스타인 작가 카나파니의 중편, 하이파에 돌아와서라는 작품을 줄거리를 인용해 주시고 발췌해 주신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윤리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편집본 서가를 뒤져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제가 이 작품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글에 소개해 주신 작품들이 참 많은데 저는 팔레스타인 문학이 있다라는 것을 왜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선생님 글을 읽었는데요. 제3세계 문학론은 민족문학이 세계문학으로 확장하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담론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한국 문학이 있고 제3세계 문학이라는 징검다리가 있고 세계문학이 그게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민족문학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세계문학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3세계 문학에 대한 인식을 할까? 동시에 제3세계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 민족문학도 바로 보고 또 기타 다른 나라의 문학들을 전부를 바로 보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랄까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제3세계 민족문학에서 내가 제3세계가 뭐냐 하는 얘기를 다루잖아요. 그때까지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근데 1세계, 2세계가 각기 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논란이 꽤 있었어요.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 소위 3개 세계론이라는 걸 강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오가 처음에는 이제 소련의 막스 레닌주의 그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 혁명을 했지만은 나중에 중소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마오가 보기에는 소련은 저건 수정주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오가 내놓은 3개 세계론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전 세계의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세계고 제1세계고 제2세계는 제3세계는 아니지만은 제1세계고 이제 중간쯤 가 있는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그런 걸 제2세계라 하고 나머지가 제3세계다. 특히 비동맹 운동에 속하는 그런 이제 3개 세계론이 있었는데 그게 반해서 1세계는 선진자본주의 사회고 소위 그때 말하던 자유세계이고 2세계는 자유주의권이고 3세계는 이제 나머지 전부다.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더 오래된 논의고 더 보편적인 논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일 문제는 그 제2세계에 속한다고 사람들이 집어넣은 마오쩌둥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2세계냐. 저들하고
소련이나 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 두 가지 설이 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걸 어느 지역이 제1세계고 어느 제2세계고 제3세계고 그런 논란을 하지 말고 제3세계의 관점이라는 거는 제1세계와 제2세계가 모든 1세계나 2세계의 강자와 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약자, 민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제3세계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출발했잖아요. 그거는 나로서는 꽤 그 의미 있는 정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야담이지만은 그 얘기를 내가 일본에 가서 강연해서 하는데 타키사와 히데키라고 한국 연구도 많이 한 한국어를 꽤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통역을 하는데 3개, 3개, 1세계, 2세계, 3세계에다가 세상을 3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자 말하니까 아주 미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의미 막 헷갈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각에서 그때 이미 팔레스타인 문학에 대한 주목도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카나파니 책을 못 찾아봤다니까 지금 절판돼서 못 읽고 있었다니까 유감이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작가죠. 소설을 잘 쓰고 또 평론도 썼고 거기다가 실제로 투사였어요.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자기 차를 탔는데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그 차가 폭발했어요. 저쪽에 공작이죠. 그 참 아까운 작가인데 그 밖에 다른 여기서 이 글에서 좀 중요하게 언급한 거는 다르위시라고 마흐무드 다르위시라고 시인이죠. 그 후에 우리나라에도 팔레스타인 문학이 꽤 많이 소개됐습니다. 아드니스라는 시인도 있고 그 시인은 나도 그 글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카리아라는 시인이 있어요.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 시집도 나오고 팔레스타인 문학 얘기 나온 김에 하면은 최근에 사소한 일이라는 제목의 얇은 장편이지만 나왔잖아요. 그거는 보셨죠? 네. 지금은 아시아 출판사에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취급 안 하고 아시아지만은 제3세계와 민중문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아시아 지역의 문학을 뭐 훨씬 더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그 번역 작업에 번역과 소개 작업에 나서 있는 분이 전승희 박사라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지 편집에도 관여했고 한 분인데 그이가 번역해가지고 아다니아 슈블리라는 작가의 짧은 소설을 번역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강렬하죠. 네. 이 작품도 인터내셔널 부커상 후보에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전 보고 나서 이 작품이 상을 못 받았으면 뭐가 받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제3세계 문학은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어서 그 그 소위 말하는 주류 문학에서는 마치 이게 좀 문학적으로 급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이 글에서 짚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세계문학에 과문하다 보니까 제3세계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학은 뭐 네루다의 시랄지, 창비 세계문학에서도 은국이와 시용호의 소설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바오닌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메시지가 강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이 작품을 좀 더 마음을 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담이 확 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손을 대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카나파니를 소개해 주셨지만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스라엘 여자가 사실은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당국이 빈집을 주어서 왔다라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민중의 삶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나파니가 훌륭한 거는 그 여자가 좋은 여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사람은 참 인품도 좋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고 그런 걸 이제 잘 포착을 해냈는데 나도 뭐 그 시절에 제3세계 문학 읽은 게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 후에는 뭐 더 안 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내가 논의했던 대목은 사실주의하고 독특한 관계. 꼭 제3세계만 아니고 미국 문학에서도 보면은 여기 리차드 라이트를 인용을 하는데 리차드 라이트가 흑인으로 자라면서 특히 자기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 문학에서 소위 자연주의 소설가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오더 드라이서라든가 그런 소설을 읽고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고 자기는 확실히 자연주의 또는 사실주의 편에 서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그 억압이 심하고 고난이 클수록 그걸 사실 그대로 그려내서 알려야겠다는 그리고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문학 작가의 진실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는 그런 일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메시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메시지가 강할수록 그 메시지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블리의 사소한 일 보더라도 전반부는 옛날 초기에 팔레스타인 여자 하나를 이스라엘 군부대가 잡아가지고 집단 강간을 하고 죽여버리는 그 얘기인데 거의 극사실주의 비슷하게 거기 나오는 소대장인가요? 장교가 뭐 자기 몸 닦고 뭐 하는 거 하나하나 다 그렇게 그 사실에 대한 거의 집착 이게 있고요. 또 그 후반부는 또 전혀 다른 얘기인데 거기 나오는 여성이 자기가 태어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정말 사소한 디테일인데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알아보려고 뭐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두 사건이 옛날에 강간 살해 사건하고 현재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가 그 연속성을 알려주는데 이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거든요. 점령지 안에 참호를 가면서 뭐 나타나는 풍경이라든가 뭐 그래서 그 사실주의하고의 깊은 친연성이 있다는 거. 이제 네루다 같은 사람은 보통 초현실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본인은 우리는 초현실주의하고 사실주의가 구별이 안 된다. 그 대목이 정말 그냥 그대로 재밌었어요. 사는 게 네. 초현실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제3세계 문학이 갖고 있는 사실주의와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론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해서 내가 쓴 건데 사실 지금 그 내가 그때 섭렵한 자료가 절대량도 적고 그때 정말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로 된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읽자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연구 논문이 되는데 나는 연구자는 아니고 그 시점에서 우리 문학을 위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필요한 제3세계 문학 또 제3세계 여기 시각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만큼 그걸 이제 쓴 거예요. 요즘 훨씬 많은 연구자도 많고 또 독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은 섭렵한 자료가 너무 적고 또 그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카나파니 소설처럼 네. 절판됐고 그런 한계는 있지만 나는 문학평론가하고 연구자가 다른 거는 연구자도 뭐 무한대로 자기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 가지고 좋은 자료, 나쁜 자료 뭐 다 샅샅이 뒤져보고 정리하는 게 연구자의 책임인데 평론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평론가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물론 그 시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보고 작품을 읽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할 때 평론가의
요령이라 할까? 더 거창하게 말하면 평론가의 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읽은 작품은 읽었다 그러고 안 읽은 작품은 안 읽었다 그러고 읽었지만은 자기가 깊이 모르는 작품은 또 모르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 거기에 간을 맞춰서 각기 소설을 해주는 게 그게 평론가의 훈련이고 윤리란 말도 해당하죠. 읽지도 않고 읽었다고 뻥치는 거는 그야 이제 그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가 깊이 알고 이해한 대상과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들어서 얻어들은 이야기라든가 독자들이 읽어서 아, 이 사람은 이거는 꽤 생각해서 하는 말이로구나. 이거는 그렇게까지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이건 독자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로구나. 또 어떤 거는 자기가 직접 아는 얘기도 아니고 얻어들은 얘기지만은 그 얻어들은 얘기라는 걸 감추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걸 적당하게 여기 자기가 하는 얘기에 꼭 필요해서 넣었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쓰는 게 나는 그게 평론의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윤리라면 윤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보여주신 기술과 윤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내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작품들 외에 내가 논의한 작품 중에 네. 읽고 어떤 의견을 가진 대목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시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시들이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정말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간다고 그렇게 확산된다라고 짚어주신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중의 관점에서 글을 쓰되 리얼리즘 세계관을 확보한다라는 대목이 사실은 처음에 그 연결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민중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이야기는 그런 사실주의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는 대목이어서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민중과 함께 읽고 또는 함께 낭송하고 하기 위해서 시가 사실주의적이라 하는 법은 없어요. 김지아 시 같은 걸 보면은 사실주의적 요소가 물론 있지만은 뭐 오적이니 뭐 비연이 황당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건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시 낭송 문화가 꽤 살아있는 나라죠. 시낭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우리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대중 집회를 할 때 시를 낭송하면은 대중들이 열렬히 호응했잖아요. 요즘도 물론 행사 때 행사시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가령 김남주 같은 시인이 자기 시를 낭송한다든가 또 성례훈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연세대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광주대 총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시 낭송을 굉장히 잘했어요. 70년대 김지하, 고은, 또 양성우 시인 그때 활발할 때인데 이런 분들 시 낭송을 하면은 대중들이 열렬히 홍했는데 그런 문화가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는 더 왕성하다 그래요. 시낭송을 하면 사람 많이 모이고. 선생님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네루다의 초현실주의 얘기해 주시면서 그 네루다의 발언 중에 이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되게 멋있게 읽혔어요. 자신감이랄지. 서구 비평에서는 네루다 같은 사람을 초현실주의로 분류해요. 초현실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서구의 초현실주의도 일상화된 관성화돼 가지고 정말 덮개가 앉은 네. 그런 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초현실적인 기법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중운동으로 결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현실적인 파급력도
제한되지만은 시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사실주의나 현실주의하고 거리가 먼 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인용을 했을 텐데 프랑스의 아라공이니 엘리아르니 공산당 계통의 시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거를 네루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초현실주의적인 요소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실주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봤죠. 제3세계 민중은 문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의 저로서는 제3세계의 일원이라는 실감이 사실은 비교적 적게 들다 보니 저는 되게 단순한 의문이었는데요.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문학과의 연결성을 더 자연스럽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70년대 포갑적인 한국의 현실이 제3세계 현실과 훨씬 더 닮아있기 때문에 이 사실도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물론 이 글의 맺은 말에서 아시아 문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연유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더 청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아시아 문학을 제대로 취급 못했다고 말할 때는 주로 중국과 일본, 이웃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은 아시아 문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 지평이 훨씬 넓어졌죠. 베트남의 훌륭한 문학들도 소개가 됐고 팔레스타인도 아시아니에요. 서아시아죠. 인도나 방글라데시 문학도 많이 소개가 됐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시아 출판사라고 방현석 소설가가 주도하는 출판사죠. 그게 큰 역할을 했고 나는 그때도 잘 못 다뤘지만은 지금도 뭐 아시아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뭐 천박해요. 그 이유는 제3세계라는 게 처음 말했듯이 전 세계 문학을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 하는 건데 그렇게 보자면은 우선 자기 나라 문학부터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문학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자기 전공이랄까 능력과 그 기회가 닿는 만큼 하는 게 순서인데 나는 영문학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때는 지금도 그런 풍조가 있어요. 영문학, 미국 문학, 그야말로 제국주의 문학이니까 백인 남성들 중산층의 주류 문학이 아닌 이제까지 고전들이라는 건 되게 그런 유언이에요. 그게 아닌 새로운 제3세계적 문학, 그리고 미국 같은 흑인 문학, 여성 문학, 또 요즘 이제 아시아 계통, 아시아계 작가의 문학, 영국에서도 그런 새로운 문학들이 많은데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나는 그 문학을 우리가 당연히 공부하고 배울 거 배워야 되지만은 그거는 진짜고 뭐 이제까지 소위 고전이라는 것들은 가짜다 하는 그게는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훌륭한 고전일수록 제대로 민중의 시각에서 읽어내면은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저질러온 못된 일들에 대한 가장 아주 심도 있는 비판이 거기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내면은 그것도 우리가 제3세계적인 시각에서 문학을 보는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특히 이제 그 경우에 나는 이재희라는 우리 동양에서 옛날부터 써온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고전 작가들도 내가 이제 오랑캐 취급하면서 그 오랑캐들을 잘 부려가지고 이 서양의 오랑캐 무리들을 좀 다스려야겠다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이제 특히 그동안에 공부하고 연구해온 과정도 있고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내 나름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봐가지고 그쪽에 주로 해서 실제로 제3세계 문학의 현장이나
일본 문학, 중국 문학 등 아시아 문학의 작품은 소홀히 해온 셈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소홀히 해오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아시아 출판사에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창비 세계문학 전집에도 제3세계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창비 제3세계 총서가 있는데요. 이 총서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출간된 책들이어서 저는 이제 저희 편집부 서가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책들로만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 78년에 말콤 X가 상하권으로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81년에 빼앗긴 돼지의 꿈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총서의 꼴을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에 어떤 면면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프리카 시선이랄지 또 타이안 작가의 소설 선집이랄지 지금 봐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당시 선생님께서 그 담론으로 얘기하셨던 제3세계 문학을 좀 실물로 접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3세계와 민족문학과 같은 글을 쓴 나뿐 아니라 우리 편집진이나 에디터들이 공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리즈 가능했는데 좋은 책들은 많이 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목록을 보면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들쑥날쑥이고 거기다가 그 중에서는 잘 팔린 책들도 있어요. 말콤 X도 꽤 팔렸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다른 데서 더 잘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중단했죠.